이복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69회를 살아온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어젯밤 준비해둔 갈비 양념이 투명한 용기 안에서 윤기를 내며 반겼습니다. 그 옆엔 송편 반죽이 면보에 쌓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 오늘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복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노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 보온병은 벌써 10년도 넘게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살짝 닳았지만 보온력만큼은 여전했죠. 그는 도라지를 씻어 얇게 썰고 대추 몇 알과 함께 냄비에 넣어 은근히 끓였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채웠습니다. 복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 가을이가 좀 편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손녀 라온이가 할머니 손맛을 실컷 맛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도라지차가 식으면 보온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지우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복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엄마 깨셨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도라지차 좀 끓이려고. 너 왜 안 자니? 아,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복래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복래는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셔봐. 목이 좀 편할 거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저희가 좀 다르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복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가을이가 말이죠. 올해는 각자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엄마도 쉬시고 저희도 좀 쉬고 그렇게 하자고요. 복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가을이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왜 안 괜찮겠니? 너희가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래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복래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쪽에 캐리어 3개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검은색 캐리어, 가을의 배색 캐리어, 그리고 라온이의 분홍색 캐리어였습니다. 복래는 캐리어 손잡이에 붙어 있는 이름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윤지후, 서가을, 율라온. 복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갈비 양념과 송편 반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복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복래는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방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가을 가족여행 3으로 말이죠. 복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9시 가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가을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표정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오늘 저희 출발하는 거 말씀드렸죠? 3일 동안 다녀올 거예요. 그래, 들었어. 잘 다녀와. 가을은 복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서운한 기색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쉬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어머니한테는 쉬는 날이어야 하잖아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도 좀 쉬어야지.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섭섭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편하게 다녀오는 게 중요하지. 가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냉장고를 열었다가 갈비 양념과 송편 반죽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거 명절 준비하려고 미리 해둔 건데 뭐 나중에 쓰면 되지. 가을은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어도 혼자 드실 거 잘 챙겨 드세요. 반찬은 냉장고에 충분히 있으니까요. 알았어. 걱정 마. 10시가 되자 현관이 북적였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라온이는 분홍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며 서둘렀습니다. 복례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안 가요? 라온이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복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응, 할머니는 집에서 쉴 거야. 라온이는 엄마 아빠랑 재밌게 다녀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라온아, 할머니는 괜찮으시대. 빨리 가자. 가을이 라온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빈 슬리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슬리퍼는 현관 한쪽에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복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휴대폰을 들어 경로당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효도버스 명절 고향 방문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도 어디라도 가야겠다. 복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1시 복례는 경로당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이미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버스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보온병과 집에서 싸온 김밥, 그리고 과일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복례는 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면 되니까요. 복리 씨, 여기. 멀리서 최은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실은 복례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상인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는 복례만큼이나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은실은 복례에게 다가오며 그의 보자기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또 잔뜩 싸왔네. 혼자 다 먹을 거야? 나누려고 가져왔지. 버스에서 심심할 텐데.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거 가져왔어. 은실이 가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야외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날씨가 쌀쌀하잖아. 산소 갔다가 어디 쉬는 데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너도 쓸 일 있을 거야. 복례는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실아.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버스 기사는 험한 복이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그는 은퇴 후 경로당 봉사활동으로 버스 운전을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승객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복례 씨, 오랜만이네요. 뒷자리 편한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복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실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복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멀리 산 쪽으로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하네. 은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침에는 맑았는데 버스 안은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복례는 보온병을 열어 도라지차를 종이컵에 따라 앞뒤 좌석분들께 돌렸습니다. 복례 씨 손맛은 정말 끝내줘. 이거 뭐 넣었어? 별거 아니에요. 도라지에 대추 몇 알 넣고 푹 끓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니. 우리 집에선 이런 맛 절대 안 나는데.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침의 쓸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라온이는 차 안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복례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기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쪽에 안개가 심하게 껴서 속도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 짙은 안개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앞차의 후미등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교통방송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의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및 관리소 긴급. 보수로 현재 전면 통제가 시행 중입니다. 우회를 권장합니다. 만복 기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우회하면 시간이 2배는 걸릴 텐데요. 승객들 사이에서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례는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어쩌지? 일단 기사님 판단을 따라야지. 뭐? 만복 기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회 도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버스는 다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고속도로보단 나았습니다. 복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 지나친 지우의 차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지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가을은 조수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라온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쯤 도착해요? 2시간 정도 더 가야 할 거야.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휴게소 가서 먹자.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핸들을 꺾었고 차가 옆 차량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차를 세우자 뒤쪽에서도 연쇄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대의 차량이 갓길과 차선을 막아섰고
도로는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했지만 사고가 여러 건 겹쳐서 처리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가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좀 더 조심하지. 이제 어떡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라온이는 뒷좌석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복내는 버스 안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며 가족들이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버스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회 도로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는 구불구불했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만복 기사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그때 길 옆에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산사 3km라는 글씨였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저 산사가 어디예요? 복내가 물었습니다. 아, 저기요? 작은 절인데 대피소로도 쓰이는 곳입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등산객들이 많이 들르죠. 그럼 거기 들러도 될까요? 화장실도 좀 가고 싶고. 만복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산사 입구로 향했습니다. 좁은 비포장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이내 고즈넉한 산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 지붕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도 보자기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사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복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산사의 법당 쪽에서 중년의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좋지 않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현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내는 스님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당 쪽에 쉴 곳이 있으니 편히 쉬다 가십시오. 화장실도 저쪽에 있습니다. 복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실이 뒤따라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긴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간이 테이블이 몇 개 있었습니다. 복내는 보자기를 풀어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좀 먹고 가자. 그래, 나도 배고팠어.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내는 노란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도라지차를 은실에게 건넸습니다. 은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복내 손맛이야. 이거 마시니까 속이 확 풀리네. 많이 마셔. 남은 거 버리기 아깝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산사의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내는 문득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복내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복내야, 괜찮아? 은실이 복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애들이 나 빼고 여행 간다고 했어. 뭐? 은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쉬쉬, 조용히 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그게 말이 돼? 명절에 어른 두고 가다니. 애들 말로는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은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내야, 넌 너무 착해. 그렇게 이해만 하면 안 돼. 뭐 어쩌겠어. 이미 간 걸. 나도 이렇게 나와서 기분 전환하는 거지. 복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실은 복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나랑 여기 어르신들이랑 다 있잖아. 고마워, 은실아.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사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법현 스님이 황급히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안개로 인해 전기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내는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은실아, 내가 준 번호 있잖아. 응, 왜? 저기 스님께 드리면 어떨까? 따뜻한 물이라도 끓일 수 있을 텐데.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가방에서 야외용 가스버너를 꺼내 법현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이거 쓰세요. 물 끓이는 데 쓰시면 될 거예요. 법현 스님은 놀란 표정으로 버너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걸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법현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내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오후 5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선 지우의 차 안은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간단한 조사를 했지만 앞뒤로 연쇄 사고가 발생한 탓에 모든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가을은 휴대폰으로 계속 상황을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의 라온이는 처음엔 조용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배 아파요. 가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네, 토할 것 같아요. 가을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라온이는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헛구역질만 했습니다. 지우도 차에서 내려 라온이를 살폈습니다. 멀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창백해요. 가을은 가방을 뒤졌지만 멀미약은 물론이고 비상약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가을은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즐거울 거라는 생각에 방심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어떡하죠?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갓길에는 차들만 빽빽이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휴게소는 한참 전에 지나쳤고 다음 휴게소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게다가 도로가 막혀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다른 차한테 물 좀 빌려달라고 해볼게. 지우는 앞뒤 차량을 돌아다니며 물을 구했지만 대부분 자신들도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몇몇은 생수 한 병을 나눠주었지만 라온이가 마시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라온이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문득 복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엄마한테? 왜? 어머니는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멀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자신들이 복례를 두고 떠나온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좀 급한데 라온이가 멀미를 하고 있어. 토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약도 물도 제대로 안 챙겨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라온이 지금 토했어? 아니, 헛구역질만 하고 있어. 일단 물은 한 번에 많이 주지 마. 조금씩 자주 먹여. 그리고 젖은 수건 있으면 이마에 올려놓고 없으면 손수건이라도 물에 적셔서 얹어줘. 차 안환기도 시키고. 물이 거의 없어. 주변에 다른 차한테 빌려. 아니면 경찰한테 부탁해봐.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도와줄 거야. 지우는 복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 괜찮아. 라온이 잘 챙겨. 나중에 다시 전화해. 전화를 끊고 지우는 가을에게 복례가 알려준 방법을 전했습니다. 가을은 손수건을 생수에 적셔 라온이의 이마에 올려놓았고 차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라온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물이 부족해. 더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지우는 다시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생수 몇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라온이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에서는 복례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실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온이가 멀미를 한대. 애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나간 것 같아. 그것 봐. 어른 없이 나가니까 그렇지.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온이가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지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산사의 마당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복례가 준 번호로 큰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들고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십니다. 어르신께서 편히 쉬십시오.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있으니 손이 근질거려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법현 스님은 복례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냄비를 살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복례는 가방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혹시 몰라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육수를 우려내고 그 안에 간단한 재료들을 넣어 국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법현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국물 좀 끓이는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걸 드셔야죠. 은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어느새 마당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복 기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에요. 복례는 국물을 종이컵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내야, 넌 정말 손맛이 살아있어. 은실이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 해온 거지 뭐. 오래 해왔다고 다 내처럼 되는 건 아니야. 넌 마음이 손끝으로 가는 사람이야. 복내는 은실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손끝으로 간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복내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손끝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실아, 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무슨 소리야? 넌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야. 가족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 애들이 나 없이도 잘 지내더라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게 편한가 봐. 은실은 복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족이 내 가치를 몰라보는 건 그들의 잘못이지.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니야. 그래도 외롭더라고.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실은 복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8시 고속도로의 정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차는 여전히 갓길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고 차량 점검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온이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가을은 라온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복내가 함께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내는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가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어머니 두고 온 거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라온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을은 라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산사에서는 복내가 여전히 국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복내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부지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님은 복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저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에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손길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내는 스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손길이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손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안개는 여전했습니다. 산사의 마당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고 어르신들은 복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라고 말이죠. 밤 9시 지우는 다시 복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고 차량 점검도 마쳤지만 라온이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었지만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복내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또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 라온이는 좀 어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힘들어해. 엄마,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원래 가려던 곳은 너무 멀고 라온이 상태로는 더 차를 타기 힘들 것 같아. 복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지금 있는 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후야, 너희 지금 어디쯤이야? 고속도로 구간이야. 사고 나서 여기 갇혀 있었어. 그럼 거기서 가까운 곳에 산사가 하나 있어. 내가 지금 거기 있거든. 여기 오면 쉴 수 있을 것 같아. 산사? 거기가 어디야? 복내는 법현 스님에게 길을 물어본 뒤 지우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와서 국도를 타. 그러다가 봉분길 소나무 세 그루가 보일 거야.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5분쯤 올라오면 산사가 나와. 길이 좁으니까 천천히 와. 엄마, 엄마도 거기 있어? 응. 나도 효도버스 타고 왔다가 여기서 쉬고 있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가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신 산사로 가자. 거기서 쉴 수 있을 것 같아. 가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자신들이 한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온이를 위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요. 어서 가요. 지우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복내가 알려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복내가 말한 봉분길 소나무 세 그루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지우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비포장길이 나타났고 차는 덜컹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라온이는 뒷좌석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가을은 라온이를 꼭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라온아. 곧 도착해. 5분쯤 올라가자 산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복내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를 세우고 급히 내렸습니다. 복내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라온이는 뒤에 있어요. 복내는 뒷문을 열고 라온이를 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복내는 라온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냈습니다. 할머니. 라온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왔어. 이제 괜찮아. 복내는 라온이를 안고 산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방을 내주었고 복내는 라온이를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은실이 담요를 가져왔고 복내는 라온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지후와 가을은 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라온아, 할머니가 따뜻한 거 좀 만들어줄게. 복내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버너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쌀을 씻어 물에 불린 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복내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복내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이 알아서 움직여. 복내는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라온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지후와 가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라온이 곁에 앉아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시켰습니다. 라온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라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죽을 라온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라온이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라온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내는 라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래야 기운이 나지. 지후와 가을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내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라온이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라온이가 죽을 다 먹자 복내는 따뜻한 도라지차를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이것도 마셔. 목이 편해질 거야. 라온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복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복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가을은 복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잘못한 게 뭐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두고 떠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복내는 가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들 무사하니까 그걸로 됐어. 가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내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을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후회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밤 10시 산사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내가 끓인 국물과 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지후와 가을에게도 국물을 권했습니다. 드십시오. 따뜻한 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후와 가을은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가을은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맛이 바로 복내의 손맛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맛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죠? 응,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별거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거예요. 가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절은 누가 누구를 모시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날입니다. 오늘 보살님께서 많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복내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로 돌아가 국물을 저었습니다. 은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복내야, 넌 참 대단해. 가족한테 그런 대접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뭐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걸. 그게 아니야. 넌 선택한 거야.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한 거지. 복내는 은실을 바라봤습니다. 은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실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선택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사랑하기로, 손을 내밀기로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라온이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와 복내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아프지 않아?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온이는 복내를 꼭 안았습니다.
복내는 라온이를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품이 오늘 하루 자신이 느꼈던 모든 외로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복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미안해. 엄마를 두고 간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괜찮아. 너희도 쉬고 싶었을 거야. 아니야. 엄마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엄마가 어떤 마음일지는 생각 못했어.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 복내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가을도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명절이 두려웠어요. 복내는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다고? 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됐어요. 복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웃으면 되는 거지. 완벽할 필요 없어.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내는 가방에서 한지로 만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이게 뭐예요? 가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통장 내역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건 언젠가 너희랑 같이 여행 가려고 모은 거야. 조금씩 모았어. 너희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가을은 통장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지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산사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법현 스님이 마련해준 방에서 쉬고 있었고 복내는 여전히 마당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가을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씻고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라온이는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쉬어. 우리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복내는 마지막 그릇을 씻어 엎어 놓았습니다. 가을은 복내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삶 말이죠. 가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복내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 사실은 그 헌신의 무게가 부담스러워서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좀 끓여드릴게요. 가을은 복내를 평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복내가 가져온 도라지를 꺼내 차를 우려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가을아, 물 너무 세게 끓이지 마. 약하게 오래 끓여야 해. 아, 네. 이렇게요? 응, 그래. 잘하고 있어. 차가 우러나자 가을은 세 개의 컵에 따라 복내와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네. 그러게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명절이 트라우마였어요. 복내는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트라우마? 네.
어렸을 때부터 명절만 되면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시댁 눈치 보고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이 오면 자동으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복례는 조용히 가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 미움받을 것 같았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지레 겁먹고 혼자 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둘 다를 만족시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아니야, 지우야. 넌 잘했어. 아니야. 나는 도망쳤어. 엄마 마음도 가을이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어. 그게 편한 줄 알았어. 복례는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이제 달라지면 되는 거지.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복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새로운 규칙이요? 응. 명절을 다르게 보내는 방법 말이야. 복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른 우선 동행 원칙. 어른 모시고 못 가는 여행은 연기한다. 가족 여행은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 의미가 있어. 가을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노동 공유. 명절 전후 하루는 며느리가 완전히 쉰다. 대신 준비는 돌림판으로 공평하게 나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야. 돌림판이요? 응. 요즘 그런 앱 있잖아. 돌림판 돌려서 누가 뭘 할지 정하는 거. 그럼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 가을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 4시간 나눔. 가족 전원이 봉사 4시간을 한다. 밥차든 경로식이든 대피소든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왜요? 명절이 가족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려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가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번째, 공용 명절 통장. 여행이든 나눔이든 예산을 같이 적립한다.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아서 쓰는 거야. 복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가을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뭘?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지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오네. 들어가야겠어요. 세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겨
처마 아래로 피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법당에서 나와 종을 쳤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혹시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복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버너와 냄비들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우산도 없이 뛰어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후와 가을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이것들 젖으면 안 돼. 세 사람은 빗속에서 버너와 냄비, 그릇들을 챙겨 처마 아래로 옮겼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짐까지 옮기고 나서야 세 사람은 처마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괜찮아? 복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을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복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을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함께 있으면 된다는 그런 해방감 말이죠. 법현 스님이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건입니다. 얼른 닦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세 사람은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이러다 계곡 물이 불어나겠어. 계곡이요? 응.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계곡이 있거든. 다리도 하나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잠길 수도 있어. 지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두고 봐야지. 밤에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복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만복 기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아래 계곡 다리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십시오. 지금 당황하면 더 위험합니다. 일단 짐을 챙기고 질서 있게 이동하겠습니다. 복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버너와 냄비를 챙기고 보온병도 챙겼습니다. 가을과 지우는 라온이를 깨워 준비시켰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면 돼요. 서로 도우면서 가면 됩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르신은 복례의 눈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복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실아, 나야. 복례야, 무슨 일이야? 빗소리 엄청 들리는데. 우리 지금 산사에 있는데 계곡 다리가 잠길 것 같아. 나가야 하는데 랜턴이랑 담요 같은 거 급하게 구할 수 있어? 뭐? 지금? 응, 급해. 어르신들이 많거든. 은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상인회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지원 차량 보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은실아. 전화를 끊고 복례는 법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곧 지원 차량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보살님. 복례는 다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하나씩 챙겼습니다. 누구는 약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누구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살폈습니다. 지후와 가을도 복례를 도왔습니다.
라온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라온아. 할머니가 있잖아. 복내는 라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사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졌고 마당은 이미 무릉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손전등을 들고 계곡 쪽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곧 잠길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현 스님이 복내에게 물었습니다. 복내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처마 아래에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분들부터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원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하지만 지원 차량이 올 수 있을까요? 이 비에 올 겁니다. 은실이가 약속했으니까요. 복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 기사는 버스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버스를 계곡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태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기사님. 만복 기사는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어르신들을 정리했습니다.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저쪽에 계세요. 어르신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복내는 걸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손전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것과 스님이 챙겨준 것들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앞사람을 꼭 따라가세요. 지후와 가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온이는 지후의 등에 엎였습니다. 복내는 라온이에게 노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라온아, 이거 꼭 들고 있어. 할머니가 준 거니까. 네, 할머니. 라온이는 보온병을 꼭 안았습니다. 복내는 라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내려가. 나는 여기 남아서 다른 분들 도울게. 엄마, 그럼 엄마는 언제 내려와? 곧 내려갈게. 걱정 마. 가을이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니야, 가을아. 라온이 챙겨야지. 애는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스님이랑 여기 계실 분들이랑 있을게. 너희는 먼저 가. 복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복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꼭 무사히 내려오세요. 그래, 알았어. 어서 가. 지후와 가을은 라온이를 데리고 첫 번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만복 기사가 선두에 섰고 어르신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내는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빗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흔들리며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사에는 이제 10명 남짓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5명과 법현 스님, 그리고 복내와 2~3명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내는 남은 어르신들을 법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비도 안 맞고 따뜻하고요. 법현 스님은 법당 안에 담요를 깔고 어르신들을 앉혔습니다. 복내는 가방에서 남은 과자와 초콜릿을 꺼내 나눠주었습니다. 조금만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곧 차량이 올 겁니다.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원 차량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살님, 걱정되십니까? 법현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걱정됩니다. 차량이 안 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스님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요. 하지만 무서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례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르신들을 살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침이 좀 나네요. 추워서 그런가 봐요. 복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제가 괜찮습니다. 아니, 보살님이 추우실 텐데. 저는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필요하세요. 복례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강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버너에 물을 끓여 생강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법당 안에 퍼졌습니다. 복례는 할아버지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복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차를 나눠드렸습니다. 모두들 차를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보살행이요? 남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보살님의 손길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입니다. 가족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보살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보살님의 가치를 몰라보는 건 그들이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복례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새벽 2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차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급히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원 차량이었습니다. 왔어요. 차량이 왔어요. 복례는 환호했습니다. 법현 스님과 다른 사람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은 산사 마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실이었습니다. 뒤따라 상인의 사람들 서너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랜턴과 담요,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복례야. 은실이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은실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온 거야? 걱정돼서 못 참겠더라고. 상인의 사람들 모아서 왔어. 길이 험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은실은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모셨습니다. 상인의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르신들이 모두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살님, 어서 타십시오. 법현 스님이 복례를 재촉했습니다. 스님은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법당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보살님은 어서 가십시오. 복례는 스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많은 이들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복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산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현 스님이 처마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곡 다리에 도착하자 물은 이미 다리 위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차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못 건넜을 거야. 은실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은실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차량은 계속 내려가 안전한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먼저 내려온 사람들이 대피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후와 가을, 그리고 라온이가 보였습니다. 라온이는 복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복례는 라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라온아, 무사히 내려왔구나. 할머니는요? 무서웠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았어. 지후와 가을도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복례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에요. 괜찮아, 가을아. 나도 이제 여기 있어. 네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복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사람들은 담요를 덮고 쉬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가방을 열어 남은 과자와 차를 나눠주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례의 삶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복례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가을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복례는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을에게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럼 부탁해. 가을은 과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을이 본래의 마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대피소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복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후와 가을 라온이도 일어났습니다. 라온이는 복례 곁으로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라온이는? 저도 잘 잤어요.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안심이 됐어요. 복례는 라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례야, 산사로 다시 올라가 볼까? 스님이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다. 나도 걱정돼. 복례와 은실, 그리고 상인의 사람들 몇몇은 다시 차를 타고
산사로 향했습니다. 지후와 가을도 함께 갔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햇살이 비치니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계곡 다리를 지날 때 모두들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많이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사에 도착하자 법현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차에서 내려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스님, 무사하시네요. 보살님, 다시 오셨습니까? 모두 무사히 내려가셨습니까? 네, 다들 무사합니다. 스님은 괜찮으셨어요? 저야 이곳이 집이니까요. 괜찮습니다. 법현 스님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복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급히 치워놓은 버너와 냄비들이 처마 아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 물건들인데 제가 해야죠. 복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실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법현 스님은 모두를 법당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대피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님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특히 이복례 보살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복례에게 쏠렸습니다. 복례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준비하신 음식과 따뜻한 차,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이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보살님의 손길이 곧 자비였습니다. 법현 스님은 복례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복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손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가을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신 이복례님의 며느리입니다. 복례는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어머니를 두고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쉬셔야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가 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라 배제였습니다. 가을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저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며느리로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 딸이 아플 때, 저희가 위험할 때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가을은 복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을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례는 급히 가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가을아. 이러지 마.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어머니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복례는 가을을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 알아. 이제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라온이도 달려와 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실도, 법현 스님도, 만복기사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복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약속을 만들자.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 말이야. 복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적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째, 어른 우선 동행 원칙. 어른을 모시고 못 가는 여행은 연기합니다. 가족 여행은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노동 공유. 명절 전후 하루는 며느리가 완전히 쉽니다. 대신 준비는 돌림판으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명절 4시간 나눔. 가족 전원이 봉사 4시간을 합니다. 밥차든 경로식이든 대피소든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법현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서원입니다. 넷째, 공용 명절 통장. 여행이든 나눔이든 예산을 같이 적립합니다. 함께 모아서 함께 씁니다. 복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명절 규칙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겠죠. 가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하고 싶어요. 뭔데? 다섯째, 명절 전후 솔직한 대화 시간.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요. 복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지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할게요. 여섯째, 명절에는 모두가 주인공.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라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일곱째, 명절에는 할머니 손맛 꼭 먹기. 모두가 웃었습니다. 복례는 라온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추가하자. 법현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드신 이 규칙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약속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명절은 진정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복례는 수첩에 7가지 규칙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가족의 헌법이야. 가을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약속 꼭 지킬게요.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나도 약속할게, 가을아. 내 마음을 더 헤아릴게. 완벽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라온이가 외쳤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포개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라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실이 다가와 복례를 안았습니다. 복례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은실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내 사랑이 이뤄낸 거지. 복례는 은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법현 스님은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살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손이 근질거려요. 복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복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고 가을은 칼을 들었습니다. 복례는 가을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을아, 칼 잡는 법부터 다시 알려줄게. 네, 어머니. 복례는 가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채소 썰는 법, 양념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가을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부엌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돼. 지우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라온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일이 금세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양이 준비되고 모두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복례가 만든 나물과 국, 그리고 가을이 처음으로 제대로 빚은 송편이 상에 올랐습니다. 법현 스님은 합장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분들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며 살기를 서원합니다. 모두가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복례는 가을이 만든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가을아. 내가 만든 거 맞아?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잘했어. 정말 맛있어. 가을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복례의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라온이도 송편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우는 국을 한 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가을이도 손맛이 생겼어. 앞으로는 가을이 손맛도 기대해봐. 네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실은 복례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례야,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두 친구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산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만복기사는 버스 점검을 마쳤고 어르신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도 가족들과 함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복례는 법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자비가 이곳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법현 스님은 복례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염주입니다. 보살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살리실 때 이것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복례는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염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염주를 손에 쥐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스님,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보살님은 이미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염주는 그 증표입니다. 복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살님, 기억하십시오. 손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맛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복례는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가을과 지후, 라온이도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법현 스님은 네 사람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례는 산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가치 말이죠. 버스가 출발하기 전 은실이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복례야, 우리 자주 보자. 이번에 내가 보여준 모습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마워, 은실아. 너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다만 가족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두 친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놓았습니다. 은실은 상인의 차량을 타고 먼저 내려갔고 복례는 가족과 함께 만복기사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라온이는 복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가을과 지우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갈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제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래요. 집으로 가요.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도 없었고 길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달렸습니다. 복례는 노란 보온병을 꺼내 도라지차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보온병처럼 자신의 마음도 늘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가을은 짐을 풀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 가을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복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가을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을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채소를 썰고 양념을 하고 불을 조절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상을 차렸고 라온이는 물을 따랐습니다. 1시간 후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을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복례가 전날 만들어둔 갈비찜이 상에 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가을아. 정말 잘 만들었어. 정말요? 너무 짜진 않아요? 아니야, 딱 좋아. 내 손맛이 느껴져. 가을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우는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갈비찜은 최고야.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 다음엔 가을이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어머니? 저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잘할 수 있어. 라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라온이도 가르쳐 줄게. 우리 셋이서 같이 만들자. 와, 좋아요. 네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부족해도 함께 있으면 충분한 그런 가족 말이죠. 저녁을 먹고 나서 가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례가 도우려 하자 가을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복례는 물러나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복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 지킬 거지? 물론이지. 우리가 만든 7가지 규칙 꼭 지킬게. 복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나도 고마워,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가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매일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손맛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래, 정말로? 네. 그리고 라온이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이 우리 가족의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례는 가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가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후와 라온이도 합세해서 네 사람이 모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심인 것 말이죠. 밤이 깊어가고 라온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라온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례와 가을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정말 함께 보내요. 여행도 같이 가고요. 그래, 같이 가자.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요. 어머니랑 함께라면요. 복례는 가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가을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 정말 괜찮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가을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제가 완벽하길 바라신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저도 노력할게요. 나도 노력할게. 내 마음 더 헤아리고 내 부담 덜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노란 보온병에 다시 도라지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나타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할게요. 잠 더 자지 그랬어.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차를 끓였습니다. 도라지를 씻고 대추를 넣고 물을 붓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복례는 가을에게 하나씩 알려주었고 가을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불을 약하게 줄여서 오래 끓이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차가 끓는 동안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다음 명절 준비,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을 말이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제가 송편 빚는 거 책임질게요. 그래, 자신 있어?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자. 명절 전에 미리 몇 번 해보면 되겠다. 좋아요. 차가 다 끓었습니다. 복례는 보온병에 차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라온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라온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할머니가 차 끓였어. 마실래? 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도 곧 나와 함께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내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라온이의 맑은 눈빛, 가을의 편안한 미소, 지우의 든든한 어깨. 이것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보온병 제가 가져도 돼요? 라온이가 노란 보온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싶어? 네. 할머니가 어디 가시든 이걸 들고 가시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이걸 들고 다니고 싶어요. 복내는 라온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이제 라온이 거야. 할머니가 주는 거야. 정말요? 응. 이건 내 명절 물병이야. 언제 어디서도 따뜻해야지. 라온이는 보온병을 꼭 안았습니다. 복내는 라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물병이 라온이와 함께하며 언젠가 라온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점심 무렵 복내는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은실의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실은 복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복내야, 어서 와. 은실아, 우리 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실은 가을을 꼭 안았습니다. 가을아, 잘 왔어. 너희 가족 모습 보니까 정말 좋다. 고맙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은실은 가족들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을 대접했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실은 복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내야, 너희 가족 정말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어. 응, 나도 느껴.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잘했어, 복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덕분이야, 은실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친구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복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송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내가 반죽을 하고 가을이 소를 만들었습니다. 라온이는 송편을 빚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우는 찜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빚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송편이 완성되고 찜기에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편이 다 쪄지자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내가 첫 번째 송편을 라온이에게 건넸습니다. 라온아, 맛봐봐. 엄마가 만든 거야. 라온이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엄마 잘 만들었어요. 가을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 가을아. 내 손맛이 느껴져. 고맙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은 송편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식탁 위를 밝혔습니다. 복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달 보세요. 가을이 말했습니다. 정말 밝네. 산사에서 봤던 달이랑 같은 달이에요. 그래, 맞아. 복내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안개와 빛 속에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달빛은 비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같은 달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을,
힘든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손 한번 모아볼까? 복례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복례의 거친 손, 지우의 큰 손, 가을의 부드러운 손, 라온이의 작은 손. 네 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네 사람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은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복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이 순간을 말이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맛이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음의 맛이라는 것을요. 사랑의 맛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맛이 이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아 송편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행복으로 넘쳤습니다. 복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함께하는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말이죠.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집도 산사도 시장도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복례와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함께하는 명절,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사랑을 말이죠. 복례는 노란 보온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보온병은 라온이의 것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할머니에서 며느리로, 며느리에서 손녀로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따뜻함.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네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다시 차려진 한상 앞에서 그들은 진정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누가 누구를 모시는 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